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슈퍼에이저, 지은이는 이정봉, 중앙일보 기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암센터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서너 해 전쯤 암 진단을 받은 한 지인이 건강 조심하라며 말해준 경험담이다. 사실 그땐 겁주려고 하는 말인 줄 알았다. 그는 암 치료를 받으려고 들락거리는 젊은 여성들도 많이 봤다고도 했다. 에이 설마 불운한 사람들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지인의 목격담에 불과한 일이 아니다. 국내 20대 암 환자 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26% 늘었다. 전 세계 30년 만의 증가 수치를 5년 만에 달성했다. 대장암이 특히 문제다. 우리나라 20대에서 30대 대장암 발병률은 세계 1위다. 젊은 암을 의학적으로 일컫는 조기 발병 암은 50세 미만의 성인에게서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조기 발병 암의 발병률은 무려 80% 늘었다. 사망자 수는 28% 늘었다. 두드러지는 건 대장암, 신장암, 췌장암 등 위장관계암이다. 과학자들이 젊은 암을 이상현상으로 여기는 이유는 따로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암 발병률과 사망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젊은 암만 역주행해서다. 다음은 젊은 암의 폭증이 선진국에서만 나타나서다. 현대에 올수록 더 많은 사람이 검진을 받는다는 통계적 착시를 고려해도 추세는 너무 뚜렷하다. 동시에 65세 이전에 치매를 앓는 젊은 치매, 즉 조기 발병 치매 역시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젊은 치매 환자 수는 최근 10년간 4배로 부쩍 늘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젊은 층이 병에 취약해지는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초가공식품, 비만의 증가, 식습관의 문제, 장 속 마이크로바이옴, 미세 플라스틱 등 온갖 요인을 다 점검하고 있지만 해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더 미스터리한 건 암이나 치매가 실상 노인의 병이어서다. 즉, 노화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암은 보통 세포의 돌연변이에서 생긴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끝없이 분열하다가 너무 많이 분열해서 기력이 떨어지면 스스로 몸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사멸한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백만 번, 수억 번 몸속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에서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다. 분열할 때마다 똑같은 DNA 복제가 일어나야 하는데 뭔가 한두 끝씩 틀린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엔 외부의 요인도 있다. 담배의 니코틴이나 술의 알코올, 햇빛의 자외선 같은 발암물질은 세포의 DNA를 손상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세포 분열이 많을수록, 발암물질 노출이 많을수록 돌연변이 발생도 많아진다. 이는 나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세포 분열의 횟수나 발암물질의 노출이 많다는 것은 오래 살았다는 의미이니까. 치매 역시 마찬가지다.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엉겨붙거나 타우 단백질이 엉키면서 손상을 일으키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딸기에 설탕 코팅을 해서 탕후루를 만들듯 단백질 찌꺼기들이 뇌세포를 꽁꽁 코팅해 탕후루처럼 봉해버린다. 그러면 뇌세포가 점점 사멸하고 뇌의 크기가 쪼그라든다. 기억은 감퇴하고 인지기능, 감정 표현 능력도 망가진다.
노인의 병이 젊은이에게 만연한 이유를 찾는 데 필요한 작은 실마리가 한 연구에서 나타났다. 젊은이들이 늙은이의 병을 앓기 시작한 원인이 젊은이들이 점점 더 빨리 늙기 때문이라는 거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15만 명의 생물학적 나이를 조사했더니 젊은 세대일수록 더 빨리 노화한다고 2024년 4월 발표했다. 노화 연구 분야의 초기 단계에서 발견된 건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줄이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관찰한 것이었다. 이게 1939년의 일이다. 이후 수많은 연구들이 쌓이면서 칼로리 제한 식사, 시간 제한 식사, 간헐적 단식 등의 형태로 발전했다. 먹는 칼로리를 제한하면 수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발병도 억제한다. 건강 수명도 늘려준다는 말이다. 물론 문제는 인간을 포함해서 덜 먹는 걸 좋아하는 동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생쥐 실험에서도 칼로리 제한을 중단하자마자 곧장 원래 먹던 양을 회복했다. 초고령자의 비결을 탐구하는 과학자가 100세 노인의 집을 방문했다. 100세 넘은 할머니의 손엔 불 붙인 담배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 담배는 꼭 끊어야 된다고 아무도 말 안 해주던가요? 할머니가 심드렁하게 답했다. 나보고 담배 끊으라던 의사가 4명이나 있었지. 그런데 다 죽었어. 백세인을 연구하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노화연구소장인 니르 바르질라이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들려준 유머러스한 일화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거봐, 장수는 타고난 거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 우리 할아버지는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벌써 100세가 넘었어. 본인 주변의 단편적 일화를 보편적인 사례로 둔갑시키는 전형적인 오류다. 2004년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의 연구를 보면 100세인 중 흡연자는 2.7%뿐이다. 13.5%는 흡연한 적이 있었지만 끊었고 83.8%는 평생 담배를 피운 적이 없었다. 흡연은 죽음을 앞당기고 술도 마찬가지다. 거기에 저항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당신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난해 9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100세인과 비100세인의 피를 정교하게 비교한 결과를 내놨다.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의료 연구기관으로 매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할 정도의 권위를 가졌다. 이 연구소의 발표는 과학계와 언론에 엄청난 주목을 끌었다. 100세인의 피가 3가지 면에서 비100세인과 달랐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혈액 검사를 한 64세 이상 스웨덴 노인을 최대 35년간 추적 관찰해 피를 비교 분석했다. 대상 노인은 총 4만여 명이었는데 이들 중 2.7%인 1224명만 100세에 도달했다. 큰 차이를 보인 3가지 지표는 요산, 혈당, 크레아티닌이었다. 요산은 염증, 혈당은 대사, 크레아티닌은 신장을 대표한다. 염증이 낮고 신진대사가 좋으며 신장이 튼튼한 사람들이 100세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간 건강, 영양 상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염증과 대사, 신장 건강이 장수에 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요산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 비해 100세에 도달 가능성이 2배 높았다. 즉, 염증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장수의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우선 염증을 잡아야 한다. 요산은 퓨린이 든 음식에서 많이 나온다. 퓨린이 높은 음식은 대부분 단백질 식품이다. 해산물, 동물, 내장 할 것 없이 퓨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이지만 퓨린 과다 섭취를 줄이려면 적정량만 조절해서 먹어야 한다. 다음은 혈당이다.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게 우선이다. 혈당 스파이크를 잘 일으키는 식품은 당분과 정제 곡물이다. 당분은 시중에 파는 음료수에 많이 들어있고 정제 곡물은 빵이나 과자의 주요 성분이다. 또 하나, 혈당을 줄이는 데 필요한 건 근력 운동이다. 근육은 힘을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슐린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의 기능이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근육량을 가졌어도 젊었을 때보다 인슐린 작용 효과가 더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이다. 신장은 우리 몸의 여과 기관이므로 수많은 물질들이 드나든다. 꼭 먹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약재는 복용을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백센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유전자를 중시하는 집단과 환경적 요인을 중시하는 집단이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기에서 100세에 도달할 확률은 2천만 분의 1이었다. 지금은 50분의 1로 증가했다. 무려 40만 배나 상승했다. 하지만 그동안 인간 유전자 풀의 변화는 이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 즉, 유전자만큼이나 다른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인간의 평균 수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건 공중보건의 비약적 발전이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정화되면서 모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식품이 관리되면서 오염되거나 부패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됐으며 누구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 말이다. 이게 백신의 발명이나 전염병 퇴치, 수술 기법의 발전보다 평균 수명 증가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줬다. 건강 나이를 최대한 길게 연장하는 방법은 뭘까? 2020년 미국 하버드대와 국제공동연구팀은 남녀 10만여 명을 30년 동안 추적한 엄청난 스케일의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이 알고 싶었던 건 누구나 그렇듯 대체 어떤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였다. 이 연구는 생활 습관의 조합에 따라 건강 수명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준 사실상 최초의 연구였다. 연구는 1980년경 시작해 2014년까지 이어졌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우편물을 보내고 답장을 받았다. 답장이 오지 않은 사람들의 사망 여부도 일일이 확인했다. 연구팀은 딱 50세가 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장수와 건강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들여다봤다. 그러자 딱 5가지 건강 습관을 잘 실천하는 사람은 전혀 안 지키는 사람에 비해 건강 수명이 남성은 7.6년, 여성은 10.7년 더 길었다. 50세에 이런 습관을 가진 남성은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없이 31.1년을 누렸고 여성은 34.4년을 누렸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들보다 10년 일찍 큰 병에 걸렸다. 5가지 습관은 금연, 주당 3.5시간 이상의 중강도 신체 활동, 식생활의 높은 질, 적당한 음주, 그리고 정상 체중 유지였다. 건강 수명을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습관은 흡연이었고 둘째가 비만이었다. 담배를 하루 15개비 이상 피우거나 BMI가 30이 넘어가면 매우 위험하다.
세상엔 두 가지 나이가 있다. 주민등록상 나이와 생물학적 나이다. 태어난 해가 같더라도 어떤 사람은 유독 젊어 보인다. 두뇌 회전도 명민하고 신체 기능도 쌩쌩하다. 이 사람은 초저속 노화를 경험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주변에 흔히 보이는 나쁜 음식은 대부분 나쁜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다. 과자나 음료는 당으로 범벅이 됐다. 각종 첨가물과 포화지방도 듬뿍 들어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뇌는 즉각 쾌감을 주는 물질을 분비한다. 자연히 많이 먹게 되고 여분의 칼로리는 지방으로 축적된다. 최신 영양 과학에 따르면 탄수화물은 죄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적극 권장돼야 한다. 반면 단백질은 과대평가됐다. 근육과 호르몬, 효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수명을 갉아먹는다. 단백질은 세포 성장을 돕지만 또한 노화를 가속화한다. 수십 년간 대세는 저탄고지, 즉 저탄수화물 고지방 혹은 저탄고단, 저탄수화물 고단백질 식단이었다. 하지만 현대 영양학이 제시하는 식단은 정반대다. 고탄수화물에 적당한 단백질과 지방을 보조하는 것이다. 탄수화물이 건강에 적이 된 건 사실 당분과 정제 곡물 때문이다. 발터롱고 서던 캘리포니아대 장수연구소 소장은 하루 칼로리의 상당량을 탄수화물로 채우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에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을 곁들여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탄수화물이 식단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질 나쁜 탄수화물 섭취 혹은 과도한 양을 먹는 것과 혼동하고 있다. 전 세계 100세 노인뿐 아니라 동물 실험에서 드러난 장수 식단에도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은 상당히 높다. 몇 년 전 많은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것보다 탄수화물로 전체 칼로리의 80%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더 좋다는 것이다. 체질량 지수, 체중, 허리둘레만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탄수화물이 주요 칼로리 공급원이 되어야 마땅하다. 발터 롱고 소장의 설명이다. 2014년 셀에 실린 롱고 소장의 연구를 보면 젊은 성인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분명 해로웠다. 하지만 노인은 동물성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게 오히려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줬다. 롱고 소장은 미국인 8만 명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 단백질 섭취량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년 남성을 보면 전체 사망률과 암 사망률 모두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적게 먹는 사람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다만 식물성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사망률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66세 이상의 사람들은 오히려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낮았다. 즉, 젊다면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먹는 게 좋고 나이가 들면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게 좋다는 의미다. 최신 영양학이 알려주는 최적의 영양 전략은 뭘까? 2022년 롱고 소장은 영양과 노화 연구 100건 이상을 종합해서 무병장수와 식단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했다.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세 가지 요소를 꼽았다. 동물성 지방, 당분,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다. 즉, 이 세 가지를 식단에서 최소화하는 영양 전략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노바로 명명된 식품 분류 체계는 브라질의 상파울로대 영양보건학 교수인 카를로스 몬테이루가
칼로리와 영양소만 따져서는 건강을 지키기 불가능하다며 창안했다. 노바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식품군을 단 한 가지로 못 박는다. 초가공식품이다. 지난 10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은 암을 일으키고 뇌 건강에 치명적이며 수명을 갉아먹는다. 몬테이로 교수는 지난 30년간 브라질 사람의 식습관과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적했다. 그는 2000년대 후반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197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설탕, 소금, 기름의 구매량은 줄었지만 비만율은 치솟았던 것이다. 살을 찌게 하는 식품 없이 그들은 어떻게 비만에 이르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사람들은 설탕과 소금과 기름을 다른 형태로 전보다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높은 과당과 트랜스 지방으로 범벅된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식품이었다. 노바는 식품을 4종류로 나눈다. 그룹 1은 전혀 가공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이다. 무가공식품이나 최소가공식품이라고도 한다. 식물에 먹을 수 있는 부분, 즉 과일이나 씨앗, 잎, 뿌리, 그리고 동물과 생선이 포함된다. 달걀과 우유, 버섯과 해조류도 포함된다. 그룹 2는 그룹 1의 식품을 가공해서 얻어진 것들이다. 원심분리나 정제 등의 과정을 통해 나온 것들이다. 올리브유나 포도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 우유에서 얻은 버터, 돼지고기에서 얻은 라드, 설탕과 꿀, 소금, 식초 등이 이 그룹에 속한다. 그룹 3은 가공식품이다. 그룹 1에 그룹 2를 첨가한 식품이다. 밀가루에 소금과 설탕과 버터를 더해 만든 빵이나 소금에 절인 생선 같은 것들이다.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파스타나 피자 같은 요리도 여기에 포함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집에서도 흔히 먹는 식품이다. 과다 섭취만 하지 않으면 몸에 크게 해롭지도 않다. 그룹 4는 여러 단계에 걸쳐 산업적 공정이 끼어든 초가공식품이다. 가공식품보다 많은 당과 지방, 염분이 첨가돼 있다. 무엇보다 눈 씻고 찾기 힘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 입맛을 돋우기 위해 고농축 과당이 들어가기도 하고 향을 내기 위해 화장품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넣기도 한다. 대부분의 탄산음료, 농축 과일 주스, 마가린, 치킨 너깃, 소시지, 런천 미트 등이 포함된다. 인스턴트 냉동식품도 대부분 이 분류에 들어간다. 빵을 예로 들면 밀가루와 효모, 소금, 그리고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버터로만 만들면 가공식품이다. 하지만 버터 유화제나 색소 같은 걸 넣으면 초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 초가공식품이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100건이 넘는다.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29% 더 높았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도 27% 더 높았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28%더 빨랐다. 우울증 위험은 81%까지 높았다. 초가공식품은 최근 30대 이전 세대 젊은이들의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만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초가공식품은 치매 위험도 크게 높인다. 2022년 중국 텐진대의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10%더 먹으면 치매 위험은 25%더 커진다. 10%덜 먹으면 위험성이 19%더 낮아진다.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치매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의미다. 일부 영양학자들은 이 초가공식품을 음식이 아니라 유사음식 혹은 가짜 식품으로 본다. 음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체는 공장에서 만든 화학 제품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가공식품이 사망률을 높인다는 결과도 나왔다. 2023년 5월 이상하 교수는 우리나라 사람 중 초가공 육류나 초가공 어류를 많이 먹은 사람은 사망 위험이 24%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초가공 우유나 초가공 두유를 많이 먹은 사람도 사망 위험이 10% 높았다. 영양학자들은 근본적 해결책을 부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몬테이로 교수는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초가공식품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함께하는 부엌 교육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어릴 때부터 식재료를 다룰 줄 알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요리법을 배우는 게 칼로리나 영양소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저절로 올라간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은 심장병의 독립적 위험 요소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리 그걸 벌충하려고 운동을 하고 좋은 걸 먹는다 해도 질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장시간 앉는 생활이 습관화가 되면 운동이나 영양으로는 만회되지 않는다. 2012년 미국 하버드대 이민 리 교수는 미국인의 심장병, 당뇨병, 암 사망률 데이터를 들여다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앉아 지내는 시간이 11시간 이상이면,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의 70%를 앉아서 지낸다면 사망 위험이 40% 증가한다. 전 세계 500만 명 이상이 장기간의 비활동으로 인해 사망한다. 리 교수는 좌식 생활은 흡연이나 비만과 비슷할 정도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다.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15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노인은 평균인 9시간 30분 정도 앉아 지내는 노인보다 치매 위험이 3.2배 더 높았다. 신체 활동 부족은 대표적인 치매의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앉는 자세만 바꿔도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하드자족의 사례를 보자. 이들에게 비만은 찾아볼 수 없고 심장병, 당뇨병, 암 같은 현대인의 질병도 거의 없다. 이들은 수만 년 전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인류의 조상처럼 수렵 채집을 하기 위해 장거리를 걷고 달린다. 우선 하루에 움직이는 거리 자체가 엄청나다. 하지만 휴식 시간 역시 상당하다. 하루 10시간 가까이 앉아서 쉬는데 현대 문명인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긴 시간이다. 좌식 생활이 만병의 원인이라는데 오랫동안 앉아서 쉬는 하드자족에겐 왜 병이 없을까? 그 비결 중 하나는 앉는 자세에 있다. 하드자족은 문명인과 달리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는 경우가 많았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의자에 앉는 것보다 근육 사용이 최대 10배 더 많다. 또 하드자족의 앉은 자세의 평균 지속 시간이 약 15분으로 매우 짧았다. 쪼그려 앉기라는 건 사실 반복하면 스쿼트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관절 쪽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예전에 우리도 좌변식,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을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건강하게 유지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다.
앉는 시간에 저주를 깨는 방법은 또 있다. 무엇보다 앉아있는 시간 중간중간마다 서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걷는 것이 좋다. 오래 앉아있더라도 1시간마다 일어서서 몸을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멕시코 중서부의 시에라 협곡에는 타라우마라라는 부족이 살고 있다. 이곳엔 지칠 줄 모르는 무한 체력의 농사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라라 히파리라는 축제를 종종 연다. 이는 울트라 마라톤에 가깝다. 사람들은 팀을 이루어 평소 입던 옷차림으로 4km 정도의 구간을 반복해서 달린다. 작은 나무공을 발로 차고 그 공을 다시 주워 발로 차는 걸 되풀이하며 끝없이 달린다. 공을 차고 줍기를 반복하며 달리는 이 행위는 어떻게 될지 모를 인생을 상징한다고 한다. 축제가 아니라 마치 달리기 시합 같은 이 레이스는 정오 무렵 시작해 자정이 넘어 끝난다. 12시간 동안 무려 120km를 넘게 달리기도 한다. 타라우마라 부족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무한 체력을 키울 수 있었을까? 미국 하버드대 인류학자 데니얼 리버먼이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체 어떤 운동이나 훈련을 하느냐고 말이다. 에르네스토라라는 70대 남성은 오히려 반문했다. 대체 운동이나 훈련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고 말이다. 그들 부족에는 운동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리버먼은 에르네스토에게 미국에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조깅을 한다고 설명해줬다. 그러자 에르네스토는 어리둥절하면서 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뛰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이 동네에서 뛸 때는 사슴을 쫓거나 염소를 잡을 때뿐이라고 대꾸했다. 하지만 그들의 운동법은 우리에게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다. 타라우마라 부족 사람들의 체력을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높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란 최대 운동량으로 움직일 때 산소를 얼마나 잘 쓰는지를 뜻한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힘든 일을 할 때 얼마나 잘 버티는지 그 용량을 나타낸다. 사망 위험을 가장 잘 예측하는 인자는 체력이다. 그 다음이 흡연 연수다. 체력은 사망에 대한 최고의 예측 인자지만 언제든 체력을 향상시키기만 하면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체력이 낮으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정답은 가벼운 강도의 운동에 있다. 일반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숨이 헉헉댈 정도로 달려야 체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세계 여러 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은 간단하다. 더 많이 움직이고 앉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시간을 따지면 중강도 신체 활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혹은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는 것이다. 둘을 섞어서 해도 좋다. 몸을 움직이면 뇌도 훨씬 건강해진다. 신체 활동이 뇌 기능도 좋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 본래 그런 동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두 발로 걷도록 진화하면서 균형을 잡는 운동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뇌를 더 많이 쓰게 됐다. 장수마을로 유명한 블루존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누비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다. 현대의학은 얼굴이 얼마나 젊어 보이느냐가 건강 여부를 파악하는 강력한 척도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연구팀은 덴마크에 사는 쌍둥이 노인을
2001년부터 12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2001년 당시 연구팀은 우선 70세 이상의 쌍둥이 187쌍의 사진을 찍었다. 연구팀은 7년 뒤와 12년 뒤 두 차례 쌍둥이들의 생존 여부를 살폈다. 그랬더니 같은 쌍둥이라도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쪽이 어려 보이는 쪽보다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약간 높았다. 얼굴과 팔 안쪽의 피부의 노화 정도를 보면 이 사람이 장수할지 아닐지를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얼굴은 실제 나이, 흡연 여부, 자외선 손상 정도 혹은 체질량 지수와 별개로 심장병 위험을 반영한다. 얼굴이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와 무병 장수할 가능성, 그리고 심장병 위험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다. 몸의 바깥쪽 전부를 덮고 있으니 말이다. 피부가 만드는 노화세포는 신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피부가 늙고 자외선에 손상되면 노화세포가 만들어진다. 일단 정상세포가 노화세포로 변형되면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는다. 대신 몸에 해악을 끼치는 물질을 분비한다. 이 물질은 혈관을 타고 몸속 구석구석을 누비며 정상세포를 병들게 한다. 피부는 건강 상태와 사망 위험, 수명을 정확히 반영한다. 노화세포는 정상세포를 늙고 병들게 하는 물질을 내놓는다.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미생물이 깃들여 살고 있다. 코 위에도, 겨드랑이 아래에도, 창자 속에도 수천 가지 종류의 수십 조개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가 득실된다. 이런 미생물의 숫자는 우리 몸의 세포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생물 중 95%는 1.5m 길이의 대장에서 살고 있다. 우리 몸속 미생물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사라지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장내 미생물은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돕고 소화에 도움을 주며 심지어 우리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가공된 육류나 정제 탄수화물로 범벅된 초가공식품이나 서구적 식습관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망가뜨릴 수 있다. 잦은 항생제 처방도 대장 속에 살고 있는 건강한 미생물을 학살하는 효과를 낳는다. 몹쓸 질병 중 왕으로 군림하는 게 치매다. 50세가 넘으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 순위에서 치매가 암을 제친다. 80세가 돼도 40세의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한다. 인구 10명 중 1명의 비율로 나온다. 이들은 마치 치매의 침투를 막는 방어막을 뇌에 두른 듯하다. 뇌 기능의 퇴화를 겪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도 더 뛰어나다. 뇌는 치매에 걸릴 것 같은 상태로 쪼그라들었는데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다. 뇌 영상을 찍으면 분명 이상 현상이 발견되는데 증상이 안 나타난다. 치매 연구자들은 이런 치매 방어 효과를 인지 예비능 덕분이라고 말한다. 인지 예비능은 뇌에 나타나는 병적 변화를 더 잘 견디고 기능을 유지하게 해주는 뇌의 예비적인 능력을 일컫는다. 슈퍼에이저의 뇌에선 사고, 의사결정, 기억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50에서 60대보다 훨씬 두껍게 유지되고 더 느리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1980년대 신경학자들은 치매 환자들을 연구하다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치매에 덜 걸리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왠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을 비하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교육 수준은 치매와 관련이 있었던 것일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후속 연구에서 사실로 입증됐다. 교육기간 8년 미만인 사람은 그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비숙련 노동자는 전문직이나 기술직에 비해서 치매 위험이 2배 높다. 실제로 낮은 교육 수준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 12가지 중 하나로 포함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 발병률이 높은 이유를 교육 수준의 차이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상한 현상이 또 하나 관찰된다. 분명히 뇌 MRI를 찍어보면 치매가 걸려야 마땅한 노인들이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것이다. 뇌에는 치매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찌꺼기가 잔뜩 껴있는데 그들의 정신은 너무나 또렷했다. 뇌의 부피도 더 컸고 신경세포도 더 많았다. 이런 이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 인지 예비능이다. 뇌의 어떤 예비적인 능력이 치매의 발병을 막아줬다는 것이다. 이들의 생활 습관엔 뚜렷한 특징 3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다양하고 새로운 일을 많이 시도하는 습관이 있다. 악기나 외국어를 배운다든가 뇌를 자극하는 많은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신체 활동량이 일반 노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사회활동이다. 친구나 친척을 만난다든지 여러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나를 지지해주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연구에서도 이런 특징들이 슈퍼 에이저처럼 뇌를 튼튼하게 한다는 결과들이 있다. 독서, 여행을 하든 음악을 듣든 뭐든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치매는 멀어진다. 정말 뭐든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 뜨개질이나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 감상, 기타 연주, 새로운 장소 산책이나 여행, 친구나 친척 방문, 새로운 운동 배우기, 영화관이나 식당 나들이, 스포츠 경기 관람, 잡지나 신문 또는 책 읽기,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지역사회 봉사활동, 카드놀이나 게임, 클럽이나 센터 방문, 수업 참여, 교회나 절 방문 등 정말 뭐든 좋고 다양할수록 더 좋다. 항상 하던 것보다는 안 하던 것, 새로운 경험을 할수록 뇌에 좋은 자극이 많이 간다. 또 한 가지 유산소 운동은 사실상 최고의 치매 예방법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인간이란 동물은 오래 달리기 위해 진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기 위해 달려야만 했던 존재인 만큼 숨이 차는 정도의 활동은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운동을 하면 뇌로 올라가는 혈류가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런 혈류를 타고 들어오는 혈액에서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혈류량이 늘어나면 뇌가 활성화되면서 인지 기능을 개선해준다. 2023년 8월 슈퍼 에이저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스페인에서 있었다. 64명의 슈퍼 에이저와 55명의 일반 노인을 비교했다. 슈퍼 에이저는 50대보다 인지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뇌 영상을 찍어보니 사고 기능을 맡는 회백질도 더 많았고 대뇌 피질도 더 두꺼웠다. 타고난 유전자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 슈퍼에이저나 일반 노인이나 치매 위험 유전자를 가진 비율도 비슷했고 IQ도 비슷했다. 교육 정도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연구팀은 두 집단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 11가지 특성을 정리했다.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하나하나 보자. 우선 신체 활동 점수가 우수했고 불안감과 우울감이 낮았다. 일상생활의 일들을 더 잘 수행했고 읽기 점수가 높았다. 또한 중년 시기에 더 활발한 활동을 했다. 반응 속도가 빨랐고 충분히 잤다. 음악을 학습한 적이 있었고 혈당 장애가 적었다. 여기서도 다양한 경험, 신체 활동,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자신의 늙어감이나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 볼수록 건강은 극도로 나빠진다. 마음의 상태가 신체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늙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수명이 7.6년 짧다는 추적 관찰 연구 결과도 있다. 치매의 발병률도 높인다. 나이가 드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이 2배 더 높아진다. 세계 최고 스포츠 선수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독특한 소품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소품은 렌즈에 오렌지 빛이 도는 안경이다. 시력을 보정하는 게 아니라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준다. 많은 스포츠 선수가 해질녘이 되면 이 안경을 콧잔등에 걸친다. 이들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즐겨 쓰기 시작한 건 수면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실내 조명이나 전자기기의 빛이 잠드는 걸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면은 스포츠 경기력뿐만 아니라 치매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현재로서는 치매 유발 요인 12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새로운 보고서가 나오면 포함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1순위 후보다. 최근 들어 치매 연구자들은 서파 수면이라 불리는 수면 단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서파 수면은 말 그대로 뇌파가 심하게 느려지는 단계를 말한다. 렘 수면과 달리 뇌파도 축 늘어진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아주 깊은 잠에 빠진다. 이때 뇌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하수구가 열려 오폐수가 쏟아지듯 뇌의 노폐물이 뇌 척수액의 흐름을 타고 밖으로 콸콸 배출된다.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찌꺼기가 씻겨나간다. 잠을 절반으로 나눈다면 서파수면은 전반전에 주로 일어난다. 이때 깊은 잠을 어떻게 자느냐가 매우 중요해진다. 치매를 유발하는 노폐물이 씻겨나가는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이다. 2019년 미국 국립보건원은 서파수면 단계에서 뇌세포가 일제히 진동하면서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현상을 관찰했다. 연구팀은 13명의 성인이 잠자는 동안 뇌파를 측정하고 MRI로 뇌 영상을 찍었다. 서파수면 단계에선 낮 동안의 기억이 재생되고 동시에 뇌가 깨끗이 청소된다. 2013년 미국 로체스터대는 서파수면 때 뇌가 평소보다 10배에서 20배 많은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래서 서파수면을 야간 파워 클렌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 뇌에 쌓이는 알츠하이머병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성 노폐물도 잠을 자는 시간에만 대부분 제거된다. 수면 부족이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건 이제 거의 명백해 보인다. 여러 연구에서 치매는 수면 부족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특히 서파수면이 약간만 줄어도 치매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면 장애나 불면증 치료를 위해 규칙성을 가장 강조한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전날 잠을 덜 잤더라도 낮잠을 자거나 더 일찍 자지 말고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항상 똑같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 전에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멈추는 게 좋다. 전자기기의 밝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침실 온도도 조금 낮추는 게 좋다. 미국 수면재단에서 권고하는 적정 온도는 16도에서 20도다. 외로움은 사람을 말려 죽인다.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외로움이다. 치매의 위험 요인 중에서 사회적 고립은 번듯이 한 자리를 차지한다. 친구와 친척의 방문 빈도수가 한 달에 한 번 미만인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유의미하게 올라갔다. 친구를 만나지 않는 이유가 거동이 불편해서든 우울증 때문이든 어떤 이유건 간에 사람과의 교류가 끊기면 치매는 가까워진다. 전 세계의 81만 명을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에서 평생 독신인 사람은 치매 위험이 기혼자보다 40% 높았으며 사별한 사람도 부부보다 20% 높았다. 특히 중년 후반에 사회적 접촉이 잦을수록 치매 위험이 완만하게 감소했다. 사회적 관계 분야의 전문가인 인류학자 로빈 던바 교수가 영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지인을 친구로 전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4시간이다. 게다가 한 번 만날 때 3시간 이상은 만나야 의미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는 건 극히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이 느낌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2010년 미국 시카고대의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메타 분석에 따르면 부정적으로 상황을 몰고 가는 마음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 사람과 어울리는 기술을 배우고 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은 이보다 효과가 덜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치매 위험이 가장 높다. 무려 치매 위험이 94% 증가한다. 2배로 뛴다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운동 열심히 해도 가는 귀가 먹으면 치매가 확 다가온다. 난청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수록 치매 위험을 팍팍 낮출 수 있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 나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거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난청은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병 중 하나다. 질병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난청 환자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우선 귀가 안 들리는 게 왜 치매 위험을 확 높일까? 청력에 문제가 생긴 사람의 뇌를 찍은 영상을 보면 더 잘 못 들을수록 뇌의 부피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귀가 안 들리면 치매가 생기고 우울증도 생긴다. 귀가 안 들리는 게 뇌를 쪼그라들게 하는 건 청력을 잃으면 소리 정보를 처리하는 뇌세포가 일을 안 하게 돼서 그렇다. 말소리가 안 들리면 언어 기능이 휴면 상태에 빠진다. 언어 처리는 뇌에서 극도로 중요한 기능이라 이게 없으면 뇌 구조가 바뀐다. 청력 손실을 일상에서 막는 방법은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피하는 것이다. 이 정도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된다. 믹서기, 진공청소기, 드라이기 같은 게 70데시벨을 넘는 소리다. 비행기 실내의 소음도 보통 70데시벨을 넘으므로 비행할 때는 귀마개를 착용하거나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용하는 게 권장된다. 현재로서는 보청기가 난청으로 인한 치매를 막는 거의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이다.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도 보청기를 끼면 인지저하가 안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최근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건 마음의 움직임이다.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신체가 지대한 영향을 받는 특이한 지적 생명체다. 우리가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두통이 생길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1970년대 후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다. 라오스 이민자들이 자다가 돌연사하는 일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사망자들은 평균 33세로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라오스 공산당의 박해로 조국을 탈출한 소수민족, 몽족 사람들이었다. 학자들이 치밀하게 조사했지만 아무런 원인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을 부검해도 독극물이나 병원균의 흔적이 없었다. 15년의 추적 끝에 마침내 미스터리를 푼 사람이 나타났다. 의사가 아니라 보건인류학자 셸리 애들러였다. 그녀는 몽족 젊은 남성들이 왜 갑자기 죽어야 했는지 가장 유력한 설명을 내놨다. 전통적인 몽족의 세계관에서 자연은 영혼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엔 사악한 존재도 있다. 밤의 영혼으로 불리는 다초다. 라오스어로 사악한 일격이라는 뜻이다. 몽족 전설에서 다초는 악몽을 부른다. 이때 악몽은 일반적인 의미의 나쁜 꿈이 아니다. 목숨을 앗아가려고 다초가 꿈속에 방문하는 걸 말한다. 라오스에서는 무당이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의를 열고 다초를 물리친다. 하지만 미국에 온 몽족의 상당수는 기독교로 개종했고 무당을 만날 기회도 없었다. 그들은 전통으로부터 떨어져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에서 여러 차례 토로했다. 이런 만성 스트레스는 그들의 건강에 해악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다초의 악몽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증언했다. 그들은 수면 중 의식이 깨어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는 가위 증세에 시달렸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들을 해방시킬 무당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미국 땅에 적응하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애들러는 밤에는 극에 극도로 증폭된 나머지 수면 중 마비를 겪으며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소 황당해 보이지만 상당수의 과학자가 이 해석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현대 과학은 점점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관찰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들이 쌓여가고 있다. 아주 최근의 종단 연구 결과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 세상엔 병적으로 자기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질병이다. 검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다.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69%더 높았다. 노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수명이 7.6년 짧다는 추적 관찰 연구 결과도 있다.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치매 발병률도 더 높인다. 나이 드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고위험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보다 결과가 나빴다.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는 활력 넘치는 삶은 건강 상태도 더 좋게 만들어준다.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지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삶을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학이 찾아낸 좋은 해결책이 있다. 우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 스트레스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우리 뇌의 자동 반사 같은 반응이기 때문이다.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스트레스나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받아들이는 대신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 일단 스트레스는 그 자리에 있다.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우리를 일깨우고 수행 능력을 좋게 해준다. 그러니 회피하지 말고 해석을 전환해보자. 신체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우리 근육과 뇌에 산소와 포도당을 더 잘 전달해서 눈앞의 일을 해결할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다.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인 것이다. 또 하나, 우리의 인생엔 늘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다. 이때 나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선로가 철컥하고 바뀔 수도 있다. 이때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방법도 현대과학은 찾아놨다. 와이즈 리즈닝, 현명한 추론이라는 기법이다. 말 그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거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현명한 추론 내에서 여러 전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거리두기로 요약된다. 지금까지의 내 경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혹은 10년, 20년 뒤 나의 관점에서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사람들은 먼 미래의 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릴 때 오류에 덜 빠졌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객관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 3인칭 관점에서 일기를 쓰는 것도 대인관계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됐다. 사람은 20에서 40, 60이 되면 성격이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더 성실하고 양심적이 된다. 심리치료를 받는다면 단시간에 20년이 지난 만큼 성격이 극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미래의 과학과 의학은 아마 지금보다 더 빨리 변할 것이다.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엄청난 위험 요소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꾸려나갈 의무가 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자신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지금까지 슈퍼에이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